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간밤에 FOMC 회의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만 올해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가능성이 짙어지게 되면서 뉴욕 증시 늘렸고 오늘 국내 증시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총 11차례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이 언제쯤 이 금리에 대한 불안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뉴욕 증시 점검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FOMC 회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금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넘어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파월의 입에서는 하지만 매파적인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당분간 긴축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점도표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뉴욕 증시는 연준이 9월에 FOMC 회의에서 연내 추가 인상을 전망하면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9월에 미국 FOMC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추가 1회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두면서 채권 매도세가 나타난 건데요. 내년 미국 경제 전망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제롬 파웰 미 연준 의장이 앞으로 추가적인 정책 긴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 흐름은 약간 엇갈렸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5%포인트 인상했으며 6월에 한 차례 동결로 쉬어간 이후 7월에 0.25%포인트 인상해 이번 주기에서 총 11회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연준은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의 보통의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경기평가를 또다시 상향한 건데요. 연준이 이날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신호를 주지 않은 점은 추가 긴축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은 12명이 올해 추가 1회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은 한두 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높은 금리가 한동안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적절한 추가 정책 긴축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신중하게 진행할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스탠스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적절하다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앞으로 금리 결정은 회의마다 데이터와 경제와 인플레이션 영향, 위험 균형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매파적인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라는 점이 시장을 억눌렀습니다. 자세하게 국내 증시 상황까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제 두산 로보틱스 IPO 기대주가 청약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최대 기업 공개로 불리는 협동로봇 제조업체 두산 로보틱스의 일반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증권사별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되는 주식수가 달라져서 투자자들의 눈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인데요. 청약은 공동대표 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또 공동주관사인 NH투자증권, KB증권, 인수회사인 키움증권, 신영증권, 하나증권 등 7개 증권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50%로 동일한데요. 앞서 지난 11일에서 15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는 공모가가 희망 범위 2만 1,000원에서 2만 6천원 상단인 2만 6천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은 국내외 1,920개 기관이 참여해 단순 경쟁률 271대 2를 기록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 참여 금액은 63조 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 규모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6,835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IPO로 확보한 공모자금을 전략적 사업 인수, 투자에 활용해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한편 해외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청약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계속해서 경쟁률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죠.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미르의 전설 계약금을 수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전부터 이어져 왔었던 분쟁인데 오늘 좀 매듭이 지어지는 양상이거든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위메이드가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미르의 전설 2, 3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억 원을 수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메이드의 100% 자회사 전기 IP와 액토즈 소프트는 지난 9일 계약 기간 5년 총 5천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2, 3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액토즈 소프트가 매년 1,000억 원을 전기 IP에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중국 내 미르의 전설 게임 및 지식재산권 개발 관련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미르의 전설 IP를 놓고 장기간 펼쳐졌던 양사의 국내외 법적 분쟁도 봉합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자연스레 위메이드가 서비스하고 있는 미르4와 미르M 등 IP 기반 최신작들의 중국 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메이드는 지난 5천억 원 계약 이후 첫 수령이라며 이번 합의 이행을 시작으로 향후 양사 간 긴밀하고 순조로운 협업 관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위메이드 관련주들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액토즈 소프트도 급등 양상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오르는 종목들이 현저히 적은 상황인데 게임주 흐름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에서도 호재가 들려오고 있죠. 미국의 울트라 사이트와 설립을 계약 체결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바스 AI의 계열사인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분을 투자하고 AL 의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국의 울트라 사이트와 합작 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와 울트라사이트가 각각 51대 49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는 법인, 이 올해 4분기 내에 한국에 설립될 예정인데요. AR 심장 초음파의 사업화 및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신규 제품 라인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래 이 심초음파 검사는 배우는 데 수년이 걸리고 고도의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실습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화된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계기로 심초음파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심초음파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그룹주들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양시장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전일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지수도 양시장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19%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1.12% 하락 중입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죠. 특히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 매도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7억 원, 코스닥은 1,36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등락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워낙 지금 지수가 눌리다 보니까 테마주의 성격을 다시 한번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핵융합 에너지 우리 초전도체 관련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는 눌리면서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오르는 종목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초전도체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액토즈 소프트와 또 위메이드 관련주들 지금 상승하고 있으면서 2, 3위에 지금 게임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락하는 테마에는 그동안 좀 관심을 끌었었던 시장에서 주도했었던 내용들인데요. 2차 전지와 종합 상사 눌려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다음은 실시간 검색어 트렌드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비트로테크입니다.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주로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24%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엑스게이트 양자암화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호재가 들려오는 가운데 오늘 15% 정도의 상승 나오고 있고 셀바스 헬스케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국의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심장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제약주 일부 KTCS 어제에 의해서 급등 나오고요. 모비스, 초전도체, 우리로 양자암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양자암호와 초전도체 같은 기술주들이 일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잠시 후에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하시죠. 네,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너무 눌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 늘 글로벌 시장부터 종목들에 대한 세부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죠.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계속 안 좋았는데 어제 이제 FOMC 이후에 한 번 더 두들겨 맞으면서 지금 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추석 연휴 전에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힘든 장세 속에서 잘 이겨내고 좋은 섹터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오늘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는 워낙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유력했었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도 시장이 많이 눌리려나 약간은 안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정반대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 올해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제 간밤에 FOMC 내용부터 풀어가면서 오늘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국내 증시와 또 어제 미증시도 크게 흔들렸던 모습이었는데 과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 이상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양시장에서 네. 이주호 멘토님은 이 정도의 충격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계시나요? 지금 일단 FOMC 이후에 지금 충격도 중요한데 지금 내일 있을 일본 뱅크 오브 재팬의 그 정책 관련해서 통화정책 성명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만약에 일본까지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추가 타를 맞아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이 사실 좀 매파적인 동결 네. 이렇게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자들 질문도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그래서 기자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도대체 뭘 보고 니네가 금리 결정을 하는 거냐? 네. 이런 질문까지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 나면은 니네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도 질문을 네. 많았고 파월이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시장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앞서서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뭐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니네들이 설레발쳐서 금리 인하시킨다라고 네. 얘기를 하냐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미국에 대한 고용 지표라든가 경제 지표들은 좋고 네. 고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그러한 것들이 경제 지표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가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변수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일 이제 일본 통화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디폴트 이슈가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만약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바는 이겁니다. 똑같아요. 인플레이션 2%대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충격이 있더라도 네. 물가 잡는 데 집중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런 경제 지표 상황이라던가 고용 시장 자체는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추가 인상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은 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을 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금리에 대한 이자 납부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또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가졌던 기술주들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전망이 예상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 걸었던 뭐 반도체나 로봇, AI 이런 종목들 이제 뭐 현금 확보 차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에 취약한 것이 바로 기술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던 이유가 바로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이 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10년물 채권이랑 2년물 채권 그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AI라던가 기술주들이 좀 당분간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좀 보유하는 전략이지만 단기적인 충격에 대비해서 매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게 반도체는 네. 매도해라가 아니라 네. 좀 기다렸다가 더 내려오면은 저가에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뭐냐면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언제고 맨날 빠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올해 초도 그랬잖아요. 올해 초도 코스피 2,100까지 빠졌었다가 네. 연말에 올해 초부터 반등이 나왔었는데 올라갈 때 또 세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세게 올라가는 것에 기여한 것들이 다 반도체 관련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22년도 하락장을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겪었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이게 반등 되돌림 나올 때 세게 올 때는 세게 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정말 비중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현금이 없어가지고 이건 감당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뭐 비중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만약에 반도체주들을 가지고 계신다 하신다면 지금 이 빠지는 거에 만약에 손절을 하거나 뭐 포트 갈아치우고 뭐 종목 교체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땐 조금 기다리셨다가 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탈출하는 전략 세우시는 게 네.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은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지금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내에는 워낙 반도체 종목들이 시총도 크고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수가 눌릴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 또 지금 그렇다고 당장 손절하기보다는 반등 때를 대비해서 추가 매수 전략을 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잘 노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다시 좀 증시 얘기로 가보자면 사실 지금 이제 금리가 추가적인 인상을 또다시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진다면 국내 기준금리와도 갭을 지금 차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라는 건데 전반적으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증시를 이기는 업종이나 테마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늘 매매를 하면서 많이 듣는데 네.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다면 우리가 주식 말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부정적인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상 그렇고요.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지금 2%대인데 이게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네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스탠스를 쫓아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올리는 네. 그러한 게 이제 통상적인 사례인데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몇 차례를 동결시켰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왜 한국은행이 동결을 왜 시키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경기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진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회복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쫓아가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방어 이런 거보다는 지금 경제를 더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차가 저렇게 2% 벌어진다고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저렇게 금리 차이가 날 때 사실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신흥국 주식 안 사요.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외국인이면 불안하니까. 아니 굳이 저렇게 네. 금리 높은데 그럼 미국에다가 그냥 예금하고 돈 넣어놓지 그치. 뭐하러 신흥국에다 투자를 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런 금리 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수급이 안 좋다라는 걸 한국은행 그 관계자들도 알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그 경제 상황이 네. 안 좋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미중 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러시아, 북한까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에다가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10월 달에 있을 한국은행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금통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동결 기조를 계속 오.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네. 지금 올리면 제가 봤을 땐 이거 진짜 우리나라 또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경기가 뭐 그만큼 견조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증시의 전반적인 활기가 뛸려면 아무래도 금리가 동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우리가 그럼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또 드리기도 했잖아요. 네. 과연 우리가 이 다음에 투자해 봐야 되는 섹터나 업종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 내 돈이 어디에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게 사실 네. 지금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일단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요? 네, 지금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어서 정말 단타로 트레이딩은 괜찮아요? 트레이딩으로 단타를 하겠다 하시면은 그거는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빠져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공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뭐 굳이 지금 공포에 사자 네. 이 마인드로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조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왜냐면 추석 연휴 때 저희가 쉬는 날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쉬고 와서 우리나라 증시 판도가 좀 바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관망한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다른 투자처를 얘기를 하시는데 네. 보통 뭐
주식 말고 다른 지금 부동산도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 매일매일 주식시장 점검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투자처 한 2주 정도 지금 한글날 연휴까지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2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차게 또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이냐. 이게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어쨌든 6거래일 동안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10월 달 이후에 갈 만한 섹터들을 좀 미리 담아보는 한번 기회로. 공략해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되게 부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달러 가치가 높다라는 건요. 달러가 가치가 높다라는 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니 굳이 달러 가치가 높은데 신흥국에다가 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신규 자금을 넣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러면 지금 거래 대금도 적고 외국인들 계속 이탈 나오는 이유가 신규 자금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들어오는 자금이 있고 빠지는 자금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네. 들어오는 자금이 없으니까 나가는 자금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연준 위원들 자체도 지금 뭐 점도표를 제가 봤는데 네. 결국에는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하는 횟수를 줄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점도표 봤는데 내년에 6.25%에다가 거기다 점 점 찍은 사람이 저기 있더라고요. 네.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그 블라디 의원은 사퇴했는데 뭐 저게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강경한 매파입니다. 네, 저기 엄청난 매파 위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24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네요. 지금 네. 받아들여져서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엔 뭐 투자처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은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는 게 좋겠고요. 굳이 나는 좀 담아가겠다 하시면은 제가 오늘 또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좀 공략해볼 만한 네. 그런 종목 얘기를 할 거예요. 섹터를 얘기할 거니까 네네.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 간 것들 안 가고 좋아요. 조정을 받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으니까 외국인들이 원래는 안 사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한번 공략해보자. 지금 시장에서도 예. 외국인들이 사는 네. 종목이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공략을 아. 해보면 10월 달에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은 사실 우리가 2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일로 치면 정말 6거래일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는 잠시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셨다가 그 이후에 시장 방향성을 보고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기회에 잡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 전략을 좀 들어보면서 환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국내 지금 원달러 환율 높아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족하다 이 얘기도 해주셨고 앞서서 일본은행의 BOJ의 내일 통화 정책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지금 매파적인 시각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눌릴 수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뭐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네. 하면 지금 엔화 가치가 워낙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엔화 가치가 더 올라가게 돼서 또 좋은 투자처로 우리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엔화를 사두면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여기서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네. 달러 인덱스가 네. 그 달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가 6개 국가의 통화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엔화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건데 네. 만약에 조금 더 많이 진짜로 그런 매파적인 발톱을 드러내면 아마 엔화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네. 달러 인덱스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게 국내 되는 증시 거죠. 안 좋은 거네. 네, 안 좋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 버리면은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거 의미 자체가 신흥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 네. 초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이거를 방어를 못 해주고 있어요. 외국인의 자금 자체를 기관 투자자도 완전히 방어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쨌든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또 궁금한 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 증시에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에서 정말 금리를 뭐 동결할지 인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일본 증시가 눌리게 되면 또 아시아 증시 영향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 안 좋아질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일본은 지금 반대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완전 제로 금리거든요. 네네. 금리를 이제 인상한다라는 의미는 그것도 신기해. 네. 제로 금리를 한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니까 우리 아, 조금 올릴게 네. 이런 취지로만 얘기를 해도 일본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아. 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정책이 이제 효과가 나니까 네. 우리 이제 금리 조금 올려볼까? 이런 얘기만 하더라도 엔화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 엔화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 좋죠. 왜? 그렇죠. 왜? 그러면은 봐봐요. 그 돈이 그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일본에다가 외국인 돈이 글로 가요.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서 이제 일본 쪽에다가 우리 한번 투자해볼까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증시가 좋아지려면 일본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네, 차라리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면 네. 우리나라 만약에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가뜩이나 거래대금도 없고 외국인 신규 자본 자체가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까지 매파적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자본 자체가 수급이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막 그렇다고 이게 증시가 폭락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없으니까 되게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일본 쪽은 왜 봐야 되냐면 네. 일본이 그 자기네 나라 국고를 미국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일본에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채권을 사놨는데 만약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나오고 일본에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 네. 그럼 그 자본을 회수할 거거든요. 아. 그럼 이제 미국 증시가 또 그것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니까 충격받고 이게 경제적으로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네. 일본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본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뭐 시장에 지금 긍정적인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과연 돈 나와야 되는 투자처가 어디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주호 멘토님의 공략주에 승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공략주 들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 또 반도체의 남자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이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꿋꿋이 수익률을 아주 잘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공략해주신 종목들 보시면 최근의 종목들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V1텍으로 시작해서 AD 테크놀로지, HPSP, 보령, 엠로, 부방, SPG, HB 테크놀로지. 아니 SPG랑 HB 테크놀로지는 지난주였었나요? 그때 이제 공략을 해주셨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날짜 나오고 있죠? 9월 4일, 9월 7일 매도, 9월 13일에 매수해서 9월 19일에 매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새 26%, 13% 챙겨가면서 합치면 거의 40%의 수익률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테마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그런 종목들 쫓아가지 않으면서 견고한 수익률을 지키시는지 리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일단은 뭐 사실 그 HB 테크놀로지는 네. 그냥 저번에 상한가 한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딱 해서 진짜로 딱 올라올 때 팔고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그날 윗꼬리 달았었을 때 네. 매도하신 거죠? 네, 맞아요. 타이밍도 진짜 네, 기가 막혀요. 딱 정확하게 네. 고점에서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딱 3,800원 여기서 팔고 나왔거든요. 와,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 샀던 게 이 상한가 가고 나서 누를 때 여기서 샀어요. 네. 여기서 샀고 산 다음에 상승 나올 때 팔고 나왔습니다. 오. 근데 사실 여기서 못 팔았으면은 거의 이제 손실권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타이밍 잘 잡아서 잘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구하는 매매라는 게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공략하자라고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도를 한 게 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신의 한 수가 맞는 게 정확하게 그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딱 잡아주셔서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담아두시고 실체가 있는 종목으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기업들로 소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요. 오늘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공략주 꼭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공략주 는 뭘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자동차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 네, 자동차인데. 10월에 올라갈까요? 10월에 올라갈 테마 맞습니까? 아,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 오. 일단 인도네시아가 지금 미국과 중요 광물 협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확정난 건 아닌데 만약에 광물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제 IRA 법안에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도네시아도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도네시아가 이 협정을 맺게 되면 준 FTA 국가로 자격이 되고 지금 현대차랑 LG엔솔이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만약에 현대차가 거기서 전기차를 만들면 IRA 법안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엔솔 배터리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도 공장 짓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을 가동을 해서 좀 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IRA 법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미국과 이 중요 광물 협정이 결국에는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교적인 이슈는 미국이랑 뭐 저쪽에서 알아서 풀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랑 협정이 체결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경쟁 관계거든요. 네. 뭐 배터리 쪽도 그렇고요. 전기차 이런 쪽 관련해서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도네시아랑 이런 협정이 만약에 체결이 된다 그러면 현대차랑 LG엔솔의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는 정말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동차 섹터가 실적이 현대차 같은 경우가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 피크아웃이다. 이런 것 우려로 때문에 지금 선반영되고 갖고 네. 빠졌고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노조 관련 이슈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플러스 그다음 실적 피크아웃이다 해가지고 7월, 9월 조정 구간을 거쳤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실제로 500억 이상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오히려 이런 조정은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 9월 달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요? 개인들은 열심히 팔고 네. 외국인들은 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런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대차를 담아준다. 요거는 이제 조정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모아놨다가 만약에 10월달 가서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에게는 미리 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성차랑 부품주들을 지금 이제 매수해야 될 기회고 조정 왔을 때 한번 잡아봐야 될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다만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자동차 섹터 중에서도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종목을 고르실 때 외국인들의 수급을 꼭 체크하세요. 물론 기관의 수급도 좋은데 네. 지금은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을 좀 건드셔야지
조금 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현대차를 담아보면 되잖아요. 왜 오늘 현대차인 건 아니죠, 공략주가? 아닙니다. 왜냐면 네. 현대차가 너무 시총이 커서 네. 이제 지겨우실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좀 네. 화끈한 거 다들 좋아하시니까 차라리 조금 그거보다는 네. 자동차 부품주 쪽을 보는 게 어떠냐 해서 하나 가져왔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저는 10월 전에 미리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어요. 올해 거의 진짜 많이 올라왔고 조정을 받긴 했는데 조정 받고 나서 지금 잘 지켜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상은 아직 우상향이 깨진 건 아닌데 살짝 위험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 조정받은 자리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받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기업은 8월, 9월 달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랑 똑같아요. 여기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여기는 네. 자동차 헤드램프랑 전자변속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 피크아웃 이슈를 이겨낼 강한 실적 모멘텀. 지금 보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외국 그 공장도 많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외국에서 납품을 많이 해요. 이 헤드램프 쪽으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돈도 잘 벌고 그다음에 뭐 수급도 좋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공략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워낙 좋아하시는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니까 오늘 종목도 자동차 헤드램프랑 전자 변속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우리 한때 지난주나 지지난주쯤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종목은 딱히 주목을 받았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건 거예요. 뭐 화신이랑 네. 성화이텍처럼 그렇게 세게는 안 갔는데 네. 올라갈 때 잘 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변동성이 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도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공략을 하더라도 네.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으로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네네. 안전하게 가자라는 취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화신이라던가 성화이텍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종목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네. 외국인들이 뭔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메리트, 장점을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 어쨌든 변동성 자체가 조금 덜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게 빠지더라도 그럼 덜 빠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주호 멘토님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큼 수익을 안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종목 담아 가신다면 편안하게 매수하시면서 수익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 종목명 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담아갈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른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실시간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에 들어가나요? 오늘 좀 시장 많이 빠졌는데. 뭐 오늘 사도 이거 언제 사도 괜찮은 종목. 아니, 전략을 좀 주세요. 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시나요? 시간이 여기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요거 방송 끝나고 11시 15분부터 네. 미디어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무료 미디어 방송에서 네. 자세한 전략을 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들어오시면은 네. 제가 좀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좀 시간 여유가 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알려주시려고 하네요.
같아요.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장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코스피는 뭐 1%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1.5% 정도 하락하고 있으면서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양시장 합쳐서 280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오늘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 자, 오후장까지 또 내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팍스 브런치 멘토님들과 그리고 다음 주 방송까지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